네,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컨설팅의 심연보라고 합니다. 어, 네, 오늘 저는 코로나19 백신과 글로벌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사실 기억을 좀 저희가 되돌아보면 오미크론이 우려할 만한 변종으로 지정된 게 불과 2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담당자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모더나의 CEO가 본인들의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글로벌 각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급하게 파이자하고 모더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우선 좀 오미크론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2주 전에 이 변이가 확인이 된 바가 있는데, 2주 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현재 오미크론이 가장 도미넌트한 베리언트로 지금 자리를 이미 잡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실은 델타 변이를 이제 서드 웨이브로 이제 경험을 했는데 10월 말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 방역을 잘 해서 거의 확진자가 없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뭐 2만 명에서 400명까지 이제 낮췄다가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다시 몇천 명 수준으로 지금 확진자가 급증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오미크론 전에도 뭐 알파라든지 베타라든지 이런 다른 변이종들이 있었는데 우려할 만한 변이로 지정하지는 않았었고요. WHO에서. 근데 26일에는 우려할 만한 변이로 지정을 했고, 현재 뭐 지금 추정컨대, 과학자들이 추정컨대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것은 사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 퍼진 이후에 확인된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을 좀 돌이켜 보면 우한에서도 뭐 당시에 이제 2019년 12월이었죠. 12월 말에 호흡기로 전파되는 전염병이 있다라는 보고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있었고, WHO에서도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견되지만 사람 간 전염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이제 2021년 1월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데이터를 돌이켜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뭐 100명, 150명 정도 우한의 병원에서를 포함해서 유럽 각국에 이미 그 바이러스를 가진 전파가 이미 다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뒤늦게 지금 확인이 된 것처럼 오미크론도 이미 아마 그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도 얼마 전에 그 나이지리아에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뭐 추정컨대 이미 한국에도 어느 정도 퍼져 있었고 저희가 다만 이제 확인을 좀 늦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 저희가 뭐 오늘도 사실 7,000명 이상의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방역 코드에 대해서는 뭐 특단의 조치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수준이 또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굉장히 큰 변수로 지금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의 특징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번 변이에 대해서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저희 방역 당국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변이의 어떤 개통도를 보면 사실은 개통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뛰어넘는 그런 변종이 발견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놀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 상의 돌연변이 변수가 기존의 이 개통을 쭉 따라오던 알파나 델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25개 이상의 변종이 발견됐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수의 변종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이가 많다는 그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변이가 많기 때문에 첫째 전염력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두 번째 기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그리고 백신을 2차 또 부스터까지 마친 분들에 대한 돌파 감염이 혹시나 이 변이의 숫자 때문에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중증도로 발전할 확률이 혹시 기존의 델타나 베타 알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중증도로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이번 이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하면서 이 세 가지 우려가 가장 그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스파이크 단백질상에 이렇게 많은 수의 변이가 관찰되는 이런 변이가 이 시점에서 발견된 추정 경로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이미 이 바이러스가 이 전파가 되고 있었는데 발견되지 않았던 것뿐이다라는 가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델타라든지 이전 버전의 바이러스들이 사람에서 동물로 옮겨졌다가 동물 안에서 이 변이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다시 사람으로 왔다는 가설이 두 번째 가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사람 몸 안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이런 다양한 이 변이들을 갖추게 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이른바 에볼루셔너리즘 가설인데, 학자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사실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떤 이 특정 커뮤니티의 인체 안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면서 에볼루셔널 짐 이 현상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가 발견된 지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측면 때문에 아마도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특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HIV 바이러스 보균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비중으로 있기 때문에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그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인체 안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뭐 1년에서 2년의 기간을 뛰어넘는 그런 변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과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 전염력이 뭐 델타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이냐. 지금 이제 전파 초기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지금 뭐 어제 확인한 그 보고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염력이 델타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계산한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은 뭐 델타가 기존까지는 한 명이 감염됐을 때 전염을 한 0.8명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그게 3.5 이상으로 그 숫자가 올라간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 전염력은 일단 강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측면은 전염력이라는 것은 이 확산 초기에는 조금 더 숫자가 높다가 이 피크로 다가가면서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0.8, 뭐 1.5 이 정도 숫자가 이제 델타가 그동안 기록한 숫자들이었는데, 이 오미크론이 현재 이제 물론 3.5 이상의 숫자를 보여주고 R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도 이게 확산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그 R값의 수준은 점차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바이러스 확진자, 그러니까 기존 이제 확진되신 분들 그리고 백신을 완료하신 분들의 돌파 감염력이 이전 버전의 바이러스보다 좀 높을 수 있는가? 근데 이것도 현재까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위중증 발생 정도인데, 이게 이제 뭐 지난주 말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실제 오미크론 확진자들을 뭐 진찰한 그런 의사가 자기가 본 환자들의 경우에는
델타 대비해서 좀 다른 현상을 보인다. 즉 심한 중증을 보인다기보다는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 또 2, 3일 또는 3, 4일 이후에 그 피로감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해서 좀 낙관적인 예측을 한 적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관찰한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젊은 계층이었고요.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계층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른 판단이었던 것 같고 위중증의 발생 정도는 아직은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낙관론이 조금 더 우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재감염률이 과연 어느 정도 더 높을 것인가를 봤을 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의 연구를 보면 베타 웨이브나 또 델타 버전의 웨이브 대비해서 오미크론 웨이브에서 조금 더 백신 완료자 그리고 기존 확진자가 재감염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제 베타 웨이브가 약 12% 그리고 델타 웨이브가 한 9%였다면 오미크론이 한 25% 정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안에서도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기존 접종자들 그리고 확진자 이미 이제 확진이 되어서 이제 완치가 되신 분들도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조금 이전 버전 바이러스 대비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가 자신들의 백신이 아마도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력은 좀 많이 상당 수준으로 낮아질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주요국의 증시가 상당 수준 이렇게 하락한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직후에 이번 주 초에 안토니 파우시 박사는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 대비 그렇게 더 심각하게 위중증을 많이 발생시키는 변종인 것 같지는 않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조금 이 세계 각국이 조금 더 안심 모드로 들어가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 분 모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하실 때 공히 말씀을 하신 바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수준이다,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속단으로 너무 이 경각심을 많이 가지신다거나 또는 너무 또 낙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어제 오전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파이저가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 부스터샷 그러니까 2차까지 접종 그리고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 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그러니까 1차, 2차 접종한 경우에는 항체가 오미크론 대비해서 충분히 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 관찰이 되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세 번째 그러니까 부스터샷까지 마치고 나면은 25배 수준의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는 경우에는 기존의 파이저의 백신이 오미크론 대비해서 충분히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 실제로 그 두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항체를 어느 정도 만드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프로텍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앞으로 기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 발표된 자료들을 근거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자면 지금 정부, 근데 한국 정부가 하시는 것처럼 취약계층들은 3차 접종을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이 나머지 그보다 좀 저연령층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스터샷을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많이 맞으시고 또 소아 청소년들도 정부가 공고하는 대로 백신을 맞는 것이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미크론에 대한 이 오미크론 베리언트에 대한 백신이 필요하다면 개발을 한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이제 파이자하고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텍 최고 경영자가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 봄, 그러니까 한창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심지어 마스크도 없어서 각국들이 굉장히 고생하던 시점에 많은 예측가들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빨라도 2에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각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불과 1년 만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한 경험을 각국에 있는 뭐 주요 제약사들과 정부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mRNA 백신의 어떤 특성상 그런 플랫폼을 한번 갖추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변종에 대한 백신을 충분히 단기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미크론에 특별히 대응해서 설계된 백신이 필요하다면 바이온텍은 뭐 100일 안에 배포할 수 있다. 근데 이 100일이라는 기간 안에는 레귤레이션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긴급한 상황에 따른 규제 이 통과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100일 이내면 배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생산이라든지 저희가 실제로 그 생산된 백신들이 각국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고려해 보면 만약에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백신이 배포가 된다면 아마 내년 여름 정도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돌이켜 보면 이전에 이제 오미크론 이전에 있었던 관찰되었던 다른 변이들 뭐 베타라든지 그런 변이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바이온텍에서는 백신을 개발을 했었는데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이 이미 워킹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이후에 개발된 백신을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어떤 개발과 배포가 뭐 엄청나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로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백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학적인 프로세스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포함된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봤듯이 뭐 주요 선진국들이 2차, 3차 접종률을 높인다고 해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그런 뭐 저개발 국가에서 다양한 변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변이들이 다시 또 선진국으로 이 수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백스가 이런 저개발 국가, 저소득 국가를 위한 백신에 대한 그 이 도너의 협찬을 받아서 같이 생산을 그 분량까지 하고 그리고 개발 제조를 해서 이 저소득 국가에까지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이 역할이 사실은 저희가 그 코백스에서 의도한 바에 비해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변이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뭐 선진국 각국이 자국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그런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더 향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가도 이 팬데믹을 얼마나 빨리 종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관건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저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신의 개발과 제조 그리고 배포에서도 글로벌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 팬데믹과 뭐 간접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요소수 부족 사태도 좀 저희가 관찰을 했듯이 이 글로벌 사회가 갈수록 서로 연결되어 가고 복잡성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스포츠 경기로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예전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초기,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에는 스포츠 경기로 비유하자면 농구 같은 경기를 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각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 그리고 특정 산업 안에서도 특정 밸류체인에서만 잘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농구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 한두 명이 그 팀의 성과를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니까요. 그래서 농구 같은 경기가 이 어떤 경제 룰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복잡성이 굉장히 올라간 이런 사회에서는 경기의 성격이 축구처럼 되어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구는 11명의 플레이어 중에 한두 명만 없어도 또는 플레이를 굉장히 못해도 굉장히 이길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 오미크론 변이도 전 세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접종률이 높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변이가 추정컨대는 HIV 보균자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이 바이러스를 몸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변이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뭐 세계 어디선가 취약 지역이 한 군데만 있더라도 이게 전 세계에 그 문제가 퍼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뭐 사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복잡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어서 중국으로 다 이 생산선을 넘겼는데 그게 이제 뭐 호주와 중국 간의 이제 석탄 수출입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요소수가 한국으로 수입이 되지 못하면서 저희가 심지어 이제 뭐 일부 디젤 자가용 운전자들은 운행을 못하실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그러니까 다른 취약 지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슈가 모두의 이슈로 그런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이유는 표준이라 함은 방금 말씀드린 취약점이 없도록 이 네트워크 안에 복잡계 안에 있는 여러 이 참여자들을 좀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전 영역이 같은 정보를 서로 트래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 일부 취약 영역에서의 이슈들이 없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팬데믹 또 뭐 말씀드린 요소수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연결된 경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 표준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화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헬스케어에 있어서도 GS1 표준이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도입이 된 것처럼 표준의 역할은 이 복잡한 경제에서 굉장히 가속하게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GS1의 활용이 헬스케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뭐 백신의 저희 이 뭐 패키징 또 공급망 안에서 유통뿐만 아니라 백신 이외에 여러 메디컬 서플라이어들 그리고 또 이 개인 방역 물품들 이런
헬스케어의 전 영역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제 GS1 스탠다드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전 세계 취약 지역에서의 어떤 이슈가 네트워크의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GS1 표준이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 패스포트에 있어서도 GS1 표준이 충분히 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마쳤고요. 네, 저희가 기술적인 이슈를 좀 늦게 시작하셔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